감사합니다.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예, 오랜만이네요. 오늘이 2월 19일 목요일이고요. 긴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또 도전의 시간이 시작되는, 현재 제가 6시 12분이고요 온도가 영상 일도 영하 3.6도야. 그래도 차가 앞에 있어서 저 빼야겠어. 뭐 작년보다는 짧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긴 명절이었죠. 토요일부터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작되는 연휴. 이 수요일이고 뭐 좀 임팩트 있는 일도 있었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쪽이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 유튜브를 또 어떻게 보면 뭐 텍스트만 어떤 사람을 움직이고 그런 세대는 지났잖아. 고도의 통신망을 통해서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만 들었던 운영 강의들이 말이죠. 지금은 진짜 석학들의 이야기를 앉아서, 진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진짜 높은 인프라, 집에서 보면 거의 뭐 5G 수준으로 와이파이 같은 거를 무료로, 물론 뭐 가격이 들어가는 거지만, 두 가지 영상이 좀 기억이 나고, 또 최근에 이제 읽었던 책 중에 인상 깊고 그랬던 책들을 좀 얘기를 하고, 오늘 얘기를 좀 진행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뭐 상당히 존경에 마지 않는 김민기 선생님과 그가 남긴 여러 가지 문화적인 유산들, 유적이 아니라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93년 10월 26일 날 군을 입대를 했고, 군에 가게 되니까 이제 평소 때 듣지 않던 군에 관련된 노래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나 그 안인권 선생님이나 김광석 님이 불렀던 이등병의 편지. 나는 오늘까지도 이등병의 편지가 김광석 님이 뭐 어떻게 보면 전매 특허로 부른 노래고, 그가 최초로 그 노래를 부른 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오늘 보니까. 안태경 선생님인가 그 김민기 선생님하고 주로
4년 후배 것 같은데, 대학 후배. 그의 증언에 따르면 맨 처음에는 그 전인권 선생이 이 노래를 그 결의의 노래라는 LP판에 먼저 실었더라고. 전국 투어를 하기 위해서 공연을 기획을 했는데 메인이 워낙 그 거대하다 보니까 전인권 선생이 바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러면 백업으로 누구를 할까 하다가 84년도에 이제 김민기 선생하고 안태경 선생하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뮤지컬을 기획했던 적이 있는데 뭐 결국 프로젝트가 깨지긴 했지만 그때 이제 김광석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가 처음에 프로젝트는 깨졌지만 개똥인가 뮤지컬이 있었는데 그래서 김광석 노래 버전은 워낙 뭐 절절하기도 하고 입대했을 때부터 불러 제끼기 시작해갖고 뭐 당시에 유행이었던 노래방에 들어가면 500원 넣고 항상 18번으로 불렀던 노래였잖아요. 우리 김광석의. 근데 전인권 노래를 전인권이라는 분이 최초로 녹음을 해서 정식 LP 출간을 했고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결의 노래 이등병의 편지의 첫 번째 원곡을 불렀던 분이라고 부랴부랴 뭐 좋잖아 그냥 땡큐 그러고 찾아서 들었는데 와 그냥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진짜 군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도살장 끌려가는 듯한 기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그런 표현이 있다라면 그 표현에 맞는 아주 적절한 아주 지옥의 묵시록 같은 하지만 한참 저 밑에 감수성이 피어오르는 94년에 그 윤상이라는 공연기획 가수가 있어요. 유명한 당대 뭐 엄청난 네로라는 가수였는데 돌연 군에 들어갔죠. 나보다 한 10개월 정도, 12개월, 1년 정도 늦게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나이가 꽤 있는 상태에서 유열 씨가 공연에 사회를 보는 프로가 있었는데 그 프로에 김광석 씨가 전에 노래 부르고 뒤에서 베이스를 치고 있더라고. 짧게 일병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멋지고 귀한 영상. 김민기 선생님이 뿌린 문화적인 토양의 씨앗이 작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안태경 선생이라는 분을 잘 모르지만 이번에 SBS에서 김민기 선생님의 뒷것에 관련된 다큐 할 때도 그분 거의 못 본 것 같아. 근데 거의 뭐 어떤 전명 김민기 선생의 후배로서 많은 부분에 조력을 했던 분이고 83년 4년 이후 4년부터 함께한 든든한 그러니까 공연에 관련된 학전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직전에 한겨레 신문이 창간하면서 나온 한겨레 신문 창간 이전이지. 그때부터 같이 했었던 이렇게 좀 멤버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은데
생생한 또 증언이 굉장히 신박했다. 민경 그분이 그리고 그 김지아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장준하 김지아 선생님의 사사를 받았던 문화적인 철학적인 그런 내용의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지 깊은 철학적인 정치적인 그의 인생사를 이해할 수 있는데 요만큼 이렇게나마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김지아 선생님은 오적이라는 시를 그냥 대한민국의 군사 정권에 있어서의 독재 정치의 팬크로 가장 첨예하게 다뤘던 싸우던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고 그다음에 AI 언어 구조에 관련된 영상이었던데 새말투마 기회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던 사람이 지금 AI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어떤 영상이었는데 AI가 프롬프트에서 어떻게 선행되는 언어 구조를 이행하는지에 대한 수학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준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이 이번에 굉장히 인상 깊거든요. 또 기름도 넣고 기름도 넣고 오픈했을 당시에 그 공연 감독을 이제 안태경
김민기라는 사람이 그 김민기 후배라는 분이 김민기였죠? 기획감독과 문화감독과 거의 직함을 갖는 분이 그런데 뭐 이래저래 각자의 생각들이 이제 87년, 86년 이제 요 무렵에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어떤 분은 유아를 가지고 누구는 뭐 극단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던 와중에 이제 한겨레의 해직 기자들이 한겨레 신문이라는 신문사를 만들어서 론칭을 한 거지. 그러면서 그 후배였던 그 감독 안 감독님한테 뭐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거지. 너 롯데월드의 그 대기업의 감독으로서 따스한 밥을 먹고 있는 사람한테 너 언제까지 그거 할래? 딱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거는 그 얘기를 듣고 뭐 망설임 없이 말씀으로는 망설임 없이 그날 당일날 그냥 보따리 싸들고 바로 그 한겨레 공연 하기 위한 거기에 합류를 했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김민기 선생님이 내가 알고 있는 19살의 그 시대의 젊은 나이에 코드가 돼버린 그가 정말 많은 사람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자신의 인생 이외에 정말 척박한 곳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롯데 그 잠실 제가 학교도 그 근처에 다니고 있었지만 미쳤나 이씨. 와 방금 어쨌든 그런 시대적인 아픔을, 상처를, 위협을, 리스크를 감수하고 목숨을 걸면서 한 시대를 긋고 그 시대의 플레이어로서 완망한 사람이 아니라 김민기 선생을 보자니까 서해 유성룡 선생의 징비록이 마침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지. 최근 나는 그 징비록 그러면은 아예 그냥 별로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 그 빼곡한 한자와 그리고 서해 유성룡 선생의 그 산 같은 느낌의 어떤 고고한 어떤 지성, 내가 뭘 알고 그 사람 지성이 지성이 높냐 그건 아니지만 다만 그 엄중한 민주대란 시절의 승조를 이끌고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맞는 헤게모니의 핵심에 있던 권력들의 분산과 위기, 정정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에 있어서의 외교의 가장 전방에 있습니다. 도치찰사로서 참모총장 겸 국무총리까지 경험했던 막강한 자리에서의 그가 썼던 징비록에 대한 일조가 젊은 시절부터 엄두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읽었는데 아주 한 70%는 생각한 거하고 좀 틀렸어.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쓰임새, 사람을 보는 어떤 국가의 인재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효율적인 구축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 생각이 드냐면 결국은 이 여성이 93년 가을 무렵부터 서울고 이후에 외근주를 쳐내려가기 위해서 부산으로 남하하잖아요. 근데 구경을 지나서 모산동 일대를 천혜의 요새 이곳에 외병이 일했을 때 신림이 잘 지켰더라. 명나라가 이렇게 파병될 일도 없었고, 근데 많은 그들을 급습할 수 있는 장소였는데 너무나 아쉽다 라는 얘기를 두 번이나 얘기를 해요. 두 번이나 그 긴 책에 일본의 초반과 그 다음에 맨 나중에 그 노프잡기라고 개인 수필 식으로 쓴 내용에서 전시의 국가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국방을 다루는 사람들의 인재의 면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상상을 해봐요. 그런 내용이 생각이 나고, 근데 이제 그 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결국 제가 아쉬웠던 건 선조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상위의 헤게모니의 리더에 대한 얘기 한 자도 없었다. 한 문자. 결국 그의 어떻게 보면은 김성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올라온 정부에 대한 오해, 그리고 외교에 대한 실책, 정의재단이 다시 일어날 수 있던 거는 결국 명예에 너무 의지함으로 인해서 외에게 당시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복수를 불러일으킨 거잖아요. 우왕자를 풀어주면서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전쟁에 대한 진지한 어떤 권리와 실익을 따지고 있는 그에게 일방적으로 산포를 내주라는 요청에 항의하고, 또 동시에 명과 조선을 이간질시키는 그게 성공을 하잖아. 칠천량 작전에서 원균이 대기종군하던 이순신 목숨만은 겨우 살려뒀던 선조, 그게 행운이라고 또 우리 조선의 행운이었겠지만, 전방에서 그 장군이 보는 전세에 대한 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의 뜻을 따랐어야 되는 거예요. 외성을 갑자기 부산포를 갑자기 치라고 그러면은 뭐 근거 없이 거기 함정에 빠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휘하 군사들을 끝없이 행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명령을 고사를 했잖아.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은 신하들이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빨리 끝내고자 하는데 왜 저런 해군 참모 총장이잖아요. 당장
왕에 대해서 이런 방구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반문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인조반정과 그리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내가 뭐 반란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징비에 관련된 내용으로 쓴 책은 기록은 없었을 것 같아. 그러니 물론 뭐 최고의 그 노치찰사라는 사람이 개인의 기록이었긴 하지만 그도 당시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자의 이야기를 안맞도처럼 무의미했다 라는 험한 이야기를 읽고 내가 실제로 그 책을 쓰고 나서 청나라와의 또 전쟁, 병자호란을 통해서 또 한 번 뭐 조선의 대변란이 일어났고 실수 없는 치욕, 3년도의 치욕이 있었고 이후에 조선의 심각한 민권유리, 성에 대한 여성에 대한 사회불안이 가져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인 종속을 가속화시키고 가압시키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를 만들고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징비록에 대한 영향은 미미했다라는 생각과 일본에서는 그 이후 100년이 지나서 조선이 갖고 있었던 징비록, 서해성의 징비록이 에도의 서가에 팔리기 시작했다. 그런 부분이 또 올라온 거죠. 그들의 그런 넓은 스킨십, 교류, 스펙트럼, 한계가 있었겠죠. 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김민기 선생님 얘기를 하다가 시대의 아픔, 아이콘 찍힌 민미대라 때 또 시대가 필요해서 시대 플레이어로서 전면에 나섰던 사회 유성과 독재시대 때 그 독재를 끝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음지에서 싸웠던 김민기 선생들이 복잡하게 머릿속에 교차를 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죽음과 맞서는 행동들이 또 서해정용 선생도 그 죽음과 맞서는 외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 아닌 승리를 했고 김민기 선생도 그 이후에 문학에 펼쳐질 대단한 인재들이라든가 다양한 인물들을 두 개의 1592년과 1980년대 무렵에 인권연단에 있었던 시대적인 차이에도 두 사람이 어떻게 시대를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현재 서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하게 했어요. 명절 때 뭐 가족들 간에도 여러 가지 오해도 있었고 노모의 사위어가는 노모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고 아들의 심정이 있었겠죠. 그 진지함을 가지기 전에 삶 자체가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바로 이제 나이라는 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몇몇 분들도
해야지. 국제